오늘은 질문상 답변 간단히 하고 기사도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그러니까 미국 달러 자산 매입 시점을 좀 알려달라고 나중에 그 얘기를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그 자산 움직임 동향하고 맞물려서 말씀드려보면 지금 이게 이 캔들 차트는 10년 국채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보라색, 여기 S&P 500 지수거든요. 그 다음에 검은색이 유가고 노란색이 구리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이 모든 자산들이 아랫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주식은 조정받고 유가는 떨어지고 있으면 구리 가격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10년 국채 수익률이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면 이거는 모두 다 경기 수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동향을 보면 이건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이거 일봉으로 바꾸면 최근 동향은 내려왔던 S&P 500 지수는 약간 머리를 들고 올라가고 있고요. 구리 가격이 최근 멈췄어요. 하락세를. 구리가 멈췄거든요. 근데 제가 유가를 말씀드렸잖아요. 유가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에너지를 가지고 푸틴이 작당질을 하고 있어서 얘가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판단이 애매모호하다. 이게 언제 튈지도 모르고, 튄다고 해서 경기 수축이 아예 안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제외하고, 일단 그 내려오던 구리 가격이 멈췄다는 자체가 일단 심리적으로는 경기 수축에 대한 공부에서 계속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여기 보면 주식시장은 내려왔다가 반등하고 조정받는 것 같으니 재차 올랐잖아요. 다시 추가적으로. 근데 10년 국채 수익률은 내려왔다가 반등세가 약하고 다시 밑으로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채권 시장의 움직임들은 안전자산 선호도로 가고 있는데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약간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한쪽 방향으로 다 몰리는 게 위험한 거예요. 혼재된 거는 방향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매 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한쪽 방향으로 움직인다, 뭐 다 윗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이 위로 추세를 탄다고 보면 되는 거고, 다 아랫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추세가 아랫방향으로 꺾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혼재된 상황인데,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될 거냐? 환율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파란색이 이게 그 코스피 지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캔들 차트가 달러 인덱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이 원달러 환율이에요. 그런데 추세적으로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이 주봉 볼까요? 예,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가 계속 밀려 올라갈 때는 달러 가치가 계속 내려왔죠. 우리나라 환율도 잘 버티고. 근데 그 이후로 작년 하반기 이후에 우리나라 주가 정점을 치고 내려오면서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는 건 이제 무시하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 자금들이 계속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결과적으로는 이 S&P 500 지수 움직임을 따라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글로벌 시장이 같이 움직일 때. 그러면 향후에 주식시장이 일정 부분 반등하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아랫방향으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유로화 환율 가치는 물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에 맞춰서 원달러 환율이든 뭐 엔화 환율이든 아니면 유로 환율이든 같이 움직여요. 방향성이 서로 반대되도록. 그런데 주가가 이제 윗방향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일정 부분은 떨어지게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언제 그 달러 가치로 달러 자산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핵심 타이밍이냐? 그거는 주가가 반등이 끝날 때입니다. 주가가 반등해서 반등이 끝나는 시점이 결과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도 이탈해야 되는 시점이고, 주식자산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자산을 달러 자산으로 교환하는 시점이고, 이게 다 종합적으로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가는 거냐? 경기 수축으로 진행되는 사이클, 그러니까 이번 반등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내년에 경기 수축이 될 거라고 예측하는 강도가 좀 더 세져서 선매도로 치는 아마 그 시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지금 시점까지는 뭐 10월, 11월 이때쯤 되면 주식시장에서 상황을 보고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겠지만 자금을 다 이탈하고 달러 자산을 매집해야 되는 시기가 그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하셔야 될 게, 우리가
달러 자산을 매입할 때 그냥 외화 예금을 하는 것도 있지만 10년 국채 수익률을 매집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이 10년 국채 수익률이 지금 아랫방향으로 계속 내려갈지 위로 다시 튈지를 모른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기 때문에 과연 이 시점에서 계속 이게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겠느냐. 만약에 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10년 국채 수익률은 다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위로. 인플레이션 압력에 상대적으로 반응을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경기 수축에 대한 위험성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심리는 약화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쳤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쳤기 때문에 얘가 내려온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경기 수축에 대한 위험성이 커버가 됐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그게 채권 수익률을 밀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지금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도 이게 저점인지, 그러니까 고점인지 아닌지를 여기가 모르는 시점이고요. 여기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을 매집했던 사람들은 손실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다만 은행 PBD 분들이 이거 듣고 계시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이냐. 주식은 들고 있고 주식은 위험하고 그러면 갈 데가 없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채권을 10년 국채 수익률을 매집하는 게 낫다고 볼 수 있어요. PB들은 당장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금 사는 시점의 포인트가 나중에 매도했을 때 이익을 낼 수 있는 포인트라면 지금 매집해서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중간에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지워버리고.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보시면 이렇게 이 10년 국채 수익률이 떨어질 때 보면 경기 수축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저점까지 떨어질 때 보면 여기 있는 수익률보다 훨씬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요. 이게 직전 코로나 팬데믹 때 떨어졌던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 때 떨어졌던 10년 국채 수익률이 여기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의 수익률이 여기까지 있었으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안전자산 선호도를 보고 10년 국채 수익률을 매집해서 들어가는 게 나쁜 거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더 나은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가 참고사항이다,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금값입니다. 제가 금값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 예측치보다는 더 많이 떨어졌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해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까지 세차게 밀릴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보시면 금값이 여기서 밀렸다가 이거 구리구나. 이게 금입니다. 이게 골드거든요, 얘가. 보시면 요 캔들 차트가 골드입니다. 요게 달러 인덱스고, 금값이 여기가 2,000 온수당 2,000달러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온수당 1,700 정도까지 또 떨어졌었으니까 한 15% 정도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 그때 지금 반등하고 있거든요. 원인은 두 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게 달러 인덱스가 이 정도까지 튈 거라는 생각은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것까지 예측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예측하지 않았다? 그건 좀 애매모호한 발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시기에는 그 달러 인덱스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높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물론 이때가 이제 정점을 쳤던 올 한 2월 24일 날, 그러니까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이 침공이 단기적으로 끝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이 시기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정점일 거야 이제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 뒤에 강력해지면서 달러 인덱스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 인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결과적으로는 달러 표기로 거래되는 금값이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인플레이션 엣지하고는 서로 상반되는 논리로 움직인 거죠.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단기간에. 안전자산이라고 말하는 금값이. 그래서 얘도 일시적으로 반등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KBS 오소 기자가 올리신 겁니다. 7월 25일 날 국제금값이 넉 달 연속 하락, 인플레이션 위험 분산 효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ETF 상장지수 펀드인데 사람들이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의 패턴에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인플레이션 해지할 때도 있고 해지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금값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스위스 투자는 UBS 같은 경우는 온스당 1650달러까지 떨어질 거다. 근데 지금 뭐 1700달러 찍었으니까 거의 다 바닥은 찍었다가 지금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시적으로 추가 반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사세요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는 거는, 저는 단기적 매매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은 액션을 제가 하지도 않지만 권고를 하지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추세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봐서는 일시적으로 반등이 일정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추세적 반등은 지금은 예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값이 여기서 유가가 아니고 주가가 탄력을 갖고 다시 올라가게 되잖아요. 윗방향으로 추세를 타고 올라가면, 그러니까 금은 대체할 만한 대투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선호하는 성향도 있거든요. 그러면 금값은 올라가질 못하고 개걸음을 치거나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별 매매의 최근 우리나라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투자자 매매 동향이거든요. 최근에 보면 여기 금융투자가 계속 팔아제끼고 있죠. 외국인은 최근, 그러니까 지난주에 외국인들은 매수였습니다. 기관 금융투자가 계속 팔아제꼈고, 근데 이 금융투자 애들이 청개구리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개구리? 하여튼 여기 보시면 시장에서 막 매도 때리고 있을 때 금융투자가 조금씩 사줘요. 그래서 끌어모았죠. 끌어모았다가 최근 주가가 조금씩 여기 끌어모으고 있죠. 조금 반등했잖아요. 반등한 시점에 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 매매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외국인들은 지난주 좀 매집했고 그 전주에도 조금 매집을 했었네요. 후반부에.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전주에도 좀 매집했고 지난주에도 매집을 했어요. 매집 강도가. 이게 돌아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계속 이탈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 6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상당히 긴 조정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기가 확장면에서 20%의 조정 때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정 기간이 6개월, 반등이 전혀 없이 6개월 동안 움직였다는 얘기는 상당히 긴 조정을 받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MACD 지표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심도가 굉장히 깊이 내려와 있고, 그게 경기 수축 국면이 내려왔던 깊이보다 더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는 반등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게 맞습니다. 문제는 재반 여건이나 상황이 반등을 계속 지속해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좀 물음표고요. 상황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PMI 지수가 안 좋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PMI 지수가 좋게 나왔다면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터닝 포인트를 완전히 잡아서 위쪽으로 한동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보여드리는 PMI 지수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죠. 근데 또 거기에서 이거 그럼 완전히 끝난 거 아니라고 생각해보고 싶은데, 가장 빨리 나오는 글로벌 무역 동향의 움직임이 우리나라의 그 수출 동향을 보면 6월 달에 안 좋아졌던 게 7월 달에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 걸 봐서는 7월달 모습을 또 봐야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같은 방향을 막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고 지표가 왔다 갔다를 하고 있어서 판단이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앨런이 경기 침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미국인 이제 엠버라고 하는 기관에서 경기 침체를 판단하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를 거기서 판단할 때 단순히 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경기 침체다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다 검토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 고용 부분이 아직은 잘 버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립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현재 경기 침체라고 정의를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미 계속 말씀드리는 차입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경기 수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아니지만 내년에 회피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사 잠깐 딴 데로 넘어가 보면 일본이 가난해진다, GDP 도국 역전된다. 이 GDP 역전된다는 게 그 달러 베이스로 놓고 보면입니다. 각국 통화로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 서로 달러 베이스로 놓고 보는 건데, 지금 일본의 엔화 환율이 보시면 지금 그 1000원당 1엔당 963원이거든요. 이게 1엔당 1477원. 이게 직전 10년간 상황인데, 여기 보면 2012년도 베이스로 놓고 보면 거의 한 500원 빠졌죠. 500원 넘게 빠졌네. 한 520원?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빠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33% 하락한 거예요. 엔화 가치가. 우리나라 가치는 그 정도 상승한 거고.
일본이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군민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단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정권 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거. 물론 아베가 집권하기 직전에 한 2년 전인가요? 그때 자민당인가요? 아, 민주당인가? 일본 야당이 생각이 안 나네. 그쪽에서 집권을 했었는데 제대로 정책을 못 폈거든요. 그래서 다시 아베가 정권을 잡았던 건데, 이 정권이 한쪽 방향에서만 움직이니까 국가 경영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왔다 갔다 좌우가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그런 패턴이 좋은 정치적 상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민들이 투표할 때 주대를 가지고 잘 투표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라를 말아먹어요. 그 일본이 이렇게 경제정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건 이제 눈에 띄는 거고, 이게 점차적으로 지속되고 가속화될 것 같아요. 개선이 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사분오열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서울신문 7월 25일자 가스 사용을 못 줄여라고 폴란드, 그리스, 스페인 등이 가스 감축을 제한한 것에, 그러니까 유로연합에서 가스를 감축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게 반기를 들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무기화에 맞서서 가스 사용량을 15% 줄이자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안했는데 남유럽 국가들은 반기를 든다. 여기 보면 헝가리는 한술 더 또 러시아와 평화협정에 촉구를 나섰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런 상황,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무기화를 지금 당장은 유럽에 견뎌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시간을 두고 견뎌야 되는데 그 시간을 두고 견디는 것, 그것에 반기를 들고 있는 곳이 강력하게 액션을 취하겠다고 한, 뭐 예를 들면 러시아나 뭐 영국이나 이런 쪽이겠죠. 프랑스도 공격적인 발언을 하진 않지만 일단은 유화책을 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4분의1이라는 얘기가 정확히 맞아요. 그리고 여기 헝가리 얘기가 나왔잖아요. 헝가리가 친러 행보를 하고, 친러 진영이 들어왔거든요, 헝가리. 근데 이 헝가리 문제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말고 이 터키도, 튀르키예, 여기도 문제입니다, 여기. 여기는 좀 더해요, 여기는. 이 에르도안.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행동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거 보시면 돼요. 에르도안인데 2014년도 취임했거든요. 지금 계속 그래서 대통령을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근데 이 에르도안이 취임한 게 2014년도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연두색이 터키 환율이에요, 얘가. 이제 2014년도 취임했으니까 이때죠. 이때가 한 2달러 조금, 2달러 때는 있을 때네요, 환율이. 1달러에 튀르키예 정도. 터키 리라? 리라겠죠, 아마. 맞나 모르겠습니다. 터키 리라 한 2리라 정도 했던 게 지금 1달러에 터키 리라 18리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화 가치가 몇 배가 뛴 겁니까? 몇 배가 폭락한 겁니까? 그 시기에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환율의 움직임입니다, 사실. 국가 환율의 움직임. 이 시기에 또 인플레이션 압력이 한동안 잘 있다가 여기 폭등했죠,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파란색 기준금리고. 근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가고 있을 때 기준금리를 내려줬거든요, 터키에서.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거 내리려고 중앙은행 총재를 갈아치워버렸거든요. 임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인기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튀르키예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외부의 전쟁 요소를 통해서 자기 정치적 집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나토 국가 안에 있는 국가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터키가 여기 보시면 순위파거든요. 순위파 쪽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일단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떠나서 여기 보시면 이란 테헤란까지 가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아야툴라 사예드 아유 어렵다. 이란 최고 지도자 정상회담까지 가졌는데 이슬람 순위파 튀르키예거든요. 이란은 시아파입니다. 시아파 종주군이 이란을 영원한 적으로 간주했지만 에르도안은 이에 개의치 않고 외교 행각을 벌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에르도안 자체가 순위파인데 그런 것들 다 필요 없다. 일단 나는
연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액션을 지금 취하고 있어요. 스웨덴하고 여기 보면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스웨덴하고 핀란드에 대해서 일단 어깃장을 놓고 있는데 동의는 해죠. 일단 지금은 이제 나토 각 회원국이 국회에서 승인만 하게 되면 이제 나토에 가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정치적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외교는 다 국익입니다. 우리나라 국익에 맞춰서 외교를 결정하는 거지, 정에 이끌리거나 의리에 이끌렸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시간에 봤던 것처럼 미국이 왔다 갔다 자기 얘기를 손바닥 뒤집는 거는 다 국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역시 국익을 위해서 외교를 해야 됩니다. 의리의 외교가 아니고. 마지막으로 볼 게 이건데, 이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유럽도 막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우크라이나는 휴전에 대한 생각이 없고 영토를 다 탈환한 다음에 휴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한겨레 신문 기사고 7월 24일자 기사, 길윤형 기자께서 올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변국에서 휴전을 하라고 압박하지 않는 이상 전쟁이 끝나질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러시아가 무기하고 병력이 상당히 많이 소진된 패턴대로 나오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무기가 많이 소진됐지만 계속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불협화음이 계속 쏟아지면, 그러니까 스스로 휴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아마 그거는 러시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있고, 결과적으로 주변에서 휴전을 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패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듯 푸틴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방어, 여러분들께서는 그 핵 무기, 전술핵 무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전술핵 무기를 실제로 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아니고 사실은 에너지의 무기화를 겨울이 되면 훨씬 더 강력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지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미국의 경기 수축이 급속화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그거는 사실 잘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거보다 훨씬 더 불안한 게 지금 러시아 푸틴이 겨울철이 됐을 때 에너지를 가지고 유럽의 경제를 막 휘둘러대는, 그래서 글로벌 경제에 아주 심각한 먹구름이 들어오는, 그것이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가장 큰 위험성이 아닌가. 물론 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중국만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봉쇄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름철, 가을철, 겨울, 한겨울 되기 전까지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러시아 푸틴이 에너지 가지고 작당질하는 게 가장 큰 위험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